SA 21434 적용을 위한 보안 코딩 가이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한컴 인텔리전스 장대원입니다. 제목에서도 이제 유추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2021년 08월 저널이죠. 이제 ISO SA 21434가 정식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O SA 21434에서 Secure 코딩 가이드에 대해 이제 언급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기존 드래프트 버전과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문서에 언급된 Secure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ISO 21434와 이제 드래프트 버전 간의 이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434 내에서 Secure 코딩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02월에 드래프트 버전 이후에 이제 마침내 21434가 공식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ISO SA 21434 이제 개발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ISO 26262 이제 개발 중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 주제를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제 몇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든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이 똑같이 보안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보안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영향이 없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이제 기초해서 기능 안전 측면에서의 사이버 보안 인터페이스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사이버 보안 측면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정하지 않기로 이제 사이버 보안 고려 사항을 제한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ISO 26262가 안전과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요구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사이버 보안 측면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마련해야만 했죠. 이제 그래서 21434가 이제 공식 버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21434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킥오프부터 WD, CD, DIS, FDIS 등의 이제 순서로 이제 계획됐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 2016년 4월에 이제 새로운 제안이 이제 도출이 되고, 도출된 제안을 기반으로 이제 킥오프를 하고 조직을 이제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ISO와 SA 전문가로 ISO와 SE 간은 이제 최초의 공동 작업 그룹 JWG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이제 ISO 측 주체는 이제 ISO 26162 개발을 담당하는 ISO TC22 SC32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ISO TC22은 이제 로드 베이클을 담당하는 이제 커뮤니티로서 이제 모터사이클이나 모터 베이클, 트레일러 등 이제 도로 차량 및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호환성 및 안전성에 관한 모든 표준화 문제를 다루는 이제 위원회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TC22 아래 SC32는 이제 TC22의 서브 커미티로 이제 전기전자 컴포넌트하고 일반적인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펑셔널 세이프티나 사이버 세큐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 그룹 이제 8하고 워킹 그룹 11에서 이제 직접적인 업무를 이제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각 단계 후에는 이제 논평이 포함된 이제 투표 단계가 있어가지고, CD하고 DIS 단계는 이제 기술 및 편집 논평을 이제 받게 되고요. FDIS 단계는 기술 논평 없이 이제 편집 논평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 이후에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JWG 수준에서 이제 의견이 논의되고 이제 수준에서 해결이 되게 되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로드 비클
로드 비클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의 이제 체계적인 개발 계획, 그리고 전문 인력에서 이제 상당한 노력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장에서는 이제 21434의 이제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존 드래프트 버전하고 공식 릴리즈 버전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4절에 requirement and recommendation 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제 노란 박스가 이제 드래프트이고요. 이제 녹색 박스가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서 10-19절이고 공식 버전에서는 10-04절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제 RQ requirement인 거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번호 순서 매기는 내용만 조금 변경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로 보면 의미도 이제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2절하고 F절에 대한 고려사항이 이제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 같은 경우는 기존 컴포넌트와의 인티그레이션 능력을 언급하면서 랭귀지 선택 시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 등을 효과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었고요. 이제 F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취약점에 대한 언어 회복력으로 이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정도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 6를 이제 통해서는 프로그래밍 구현에 대한 범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드래프트 버전 requirement 10-20과 이제 공식 버전 requirement 10-5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변경사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RQ 10-20과 RQ 10-5번의 내용이죠.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개발 언어 자체 제약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이버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범위를 코딩 지침과 개발 환경에서 디자인과 모델링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명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이제 검은색 강조를 해서 밑줄을 그어놨죠. 그래서 기존에는 코딩 지침과 개발 환경이라고만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 공식 버전에서는 디자인, 모델링 및 코딩 지침 또는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디자인과 모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서 requirement 10-20의 example하고 노트에 관한 내용이 이제 공식 버전에서는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노란색 박스가 되겠는데요. 기존 방어 이행 기술 사용에 대한 example 4를 제거해서 방어 구현에 대해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 이슈 측면 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폭넓게 해석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example이 빠지다 보면 구체적인 예시가 함께 있어야 이제 현업자 사용자들이 이제 혼란하지 않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버전을 적용할 때 기존의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 있었던 이제 example 같은 내용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노트 1의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어슈런스 레벨 이제 CAR에 대한 적용 기준이 이제 삭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와 같이 드래프트 버전에서는 CAR의 사용 시 참고 기준을 명시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공식 버전은 해당 정보가 이제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대한 상세 정보가 첨부된 Annex 2를 살펴보면 공식 릴리즈 버전에서도 관련 테이블 정보가 이제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서는 이제 칼 랩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2616 파트 6의 내용을 채택해서 이제 사용했지만 이제 공식 버전에서는 RQ 10-05에서 칼 레벨에 따른 이제 테이블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10-05는 칼 레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고 칼 레벨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이제 그 테이블에서 칼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1, 2, 3, 4 레벨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내용이 거의 다 표기되어 있다라고 이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434가 이제 각 단계별 규정 준수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서 각 단계에 산출되어야 하는 이제 워크 프로덕트가 공식 릴리즈 버전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공식 버전의 경우 이제 각각 단계에 따른 워크 프로젝트를 이제 표로 정리했다 정도가 이제 차이점으로 확인이 되고요. 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코딩 가이드에 대한 내용도 적용과 준수에 대한 문서가 이제 요구됨을 알 수 있고, 이제 결과물이 사이버 보안 평가 범위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434와 21434 공식 버전하고 이제 드래프트 버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죠.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고, 그러면 이제 21434 내에서의 CPU 코딩 가이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34에 언급된 코딩룰 가이드라인은 이제 미즈라 2012 첫 번째 리비전하고 서트C 2016 에디션입니다. 이제 두 코딩 가이드라인의 이제 정의를 위해서 위키를 통해서 이제 찾아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두 개의 코딩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의에서 비슷한 목적을 보이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afety, security, reliability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는 점하고 코딩 가이드라인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유사하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구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트는 이제 룰과 레커멘데이션, 미즈라는 룰과 디렉티브로 이제 디렉티브로 이제 설명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서트의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악용 가능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는 보안 결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 신뢰성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 그리고 소스 코드 주석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침 준수 여부는 자동화된 분석으로 정적 분석을 의미하겠죠. 검출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라고 정의가 됐고요. 이제 화면의 좌측에 룰 소스 코드에서 보는 것 같이 소스 코드 상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검출이 가능한 내용인 거고요. 이제 레커멘데이션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또는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이제 화면의 좌측 박스에 레커멘데이션 소스 코드 같이 소스 코드 실행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내용이다. 추후에 이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항목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룰이라고 하는 건 소스 코드 상에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레커멘데이션이나 디렉티브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 가이드라인의 구성에서도 이제 유사점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보안 취약점 대응 측면에서는 이제 서트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더 적합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미즈라하고 달리 이제 룰별로 우선순위나 레벨링, CVE에 대한 연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이제 목적이나 구성은 유사하지만 최초 생성 목적이 세이프티인지 시큐리티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으로 이제 간주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통해서 미즈라와 서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트입니다. 서트는 이제 최초의 ISO IC JTC1의 섭 커미티 둘들의 워킹그룹 14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먼저 워킹그룹 14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담당하는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08년에 서트-C 보안 코딩 표준 개시 이후에 2013년 릴리즈된 시큐리티 국제 표준인 17961이 이를 반영하면서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 코딩 가이드 작업이 이제 작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보안 작업을 거쳐서 서트 2016 에디션이 이제 게시가 되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시큐리티 컨셉의 개발을 진행하는 추이를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 자, 미즈라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미즈라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제 보기 전에 간단히 미즈라 씨 워킹그룹의 회장이죠. 앤드류 뱅스가 언급한 미즈라 어덴덤 문서의 이제 머릿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즈라는 오직 세이프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큐리티에 많이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즈라 버전이 릴리즈된 이후에 시큐리티 코딩 스탠다드인 17961이 이제 릴리즈됨에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즈라가 시큐리티와 연관이 아주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즈라도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연관성 및 대응 방안이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어멘드먼트 1, 2나 어덴덤 1, 2, 3을 이제 릴리즈하면서 시큐리티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보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최초의 시큐리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에 시큐리티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히스토리와 이제 추가 릴리즈 문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미즈라 2012 문서가 이제 릴리즈된 이후에 2016년과 2020년에 어멘드먼트 이제 1, 2를 릴리즈하면서 시큐리티에 대한 룰을 추가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멘드먼트 1에서는 시큐리티 관련 룰을 12개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어멘드먼트 2에서는 시큐리티 룰 2개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어멘드먼트 어덴덤이죠. 어덴덤 1, 2, 3을 이제 출시하면서 서트나 17961의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마련했음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서 이제 미즈라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큐리티 대응을 위해서 미즈라 2011을 이제 적용하려면 최소 원래 미즈라 2012의 개수 159개 항목에 앞에서 추가로 지정한 12개와 2개 항목을 포함한 14개를 추가해서 총 173개를 적용해야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반영된 이제 미즈라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21434에서 미즈라하고 이제 서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즈라와 서트가 이제 룰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소스 코드 예제인데요.
이제 화면의 예제 코드 이제 둘 모두 이제 로컬로 선언된 변수의 주소값을 글로벌 포인트 변수에 할당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박스 이제 녹색이죠. 녹색 박스는 글로벌 포인트 변수 P에 로컬 변수 C, str을 할당한 예제고요. 하위 박스는 이제 글로벌 포인터 변수 SP에 로컬 포인터 주소 P를 할당한 예제로 이제 보는 것처럼 미즈라와 서트를 통해 공통적으로 검출 가능한 내용이고 이제 정의된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즈라로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트의 DCL39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구조체의 패딩 비트에 의한 보안 취약점 발생에 대해 이제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32비트 시스템은 4바이트, 64비트 시스템은 8바이트, 16비트 시스템은 2바이트로 읽는 것이 이제 CPU가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패딩 비트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구조체의 시작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멤버 A의 값은 이제 변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멤버들은 이제 값이 바뀌게 될 수 있어요. 패딩 비트에 의해서. 그래서 해당 코드에 대한 취약점은 미즈라를 통해서는 이제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즈라의 시큐리티 대응을 위해 이제 보안이 차차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트와 미즈라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룰 내용도 이제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 보는 것 같은 표를 이제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 표는 이제 정적 도구를 통해 검출할 수 있는 부분만 한정해서 이제 미즈라와 서트를 비교하기 위해 이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제 서트를 기준으로 이제 미즈라와 서트를 룰 측면에서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미즈라는 약 12%의 미지원이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코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참고하고 보안 코딩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히스토리에서 보는 것처럼 1796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개발해 나온 추이가 있고요. 이제 미즈라는 그 이후에 그걸 따라오는 추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1434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코딩 가이드를 두 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해서는 21434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즈라와 서트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나 정의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21434 이제 준수를 위해서 코딩 가이드라인 검토 및 선정, 그리고 룰에 대한 세부 분석 후에 실행 계획에 반영하는 이제 노력과 이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제 기존의 선정뿐만 아니라 선정된 룰에 대한 이제 룰이 시큐리티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분석, 룰에 대한 세부 분석 후에 실행 계획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